안내수석한 영향.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금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시사평론계의 JYP 박진영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막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 결심 공판, 그리고 49년 만에 방첩사 해체, 그리고 국민의힘 계엄 사과 하루 만에 친윤 지도부 구성 등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박종호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와 함께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시 30분이니까 10분 전인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최종 구형 재판이 시작됐죠. 네, 그 내란 발생 402일 만입니다. 그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죠.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1년 만에 12.3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제 온 셈입니다. 그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그리고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핵심 피고인 8명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로 이루어지니까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안 강화로 시작이 지연돼서 아직 입정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아직 안 된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제일 그 궁금한 게 이게 특검이 구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제 크게 보면 뭐 사형 무기징역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특검의 구형은 지금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맞습니다. 거의 오후 늦게나 저녁 때쯤에나 이제 소식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예, 굉장히 긴 재판이 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듣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이제 뒤늦게 본인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한 것 같은 말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차적 만족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엊그제 재판에서 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지금까지 1년여 재판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논란을 응축한 단어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그 박진영 평론가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말고 예상 전망으로 오늘 구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무기징역 정도 구형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특검이 아마 어제 굉장히 깊게 논의를 했다고 들었고. 예. 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특별히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행히. 예,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측 의견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친위 쿠데타다. 이게 외부에서 일부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친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그 다음에 손실이 더 컸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형이 구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게 이제 이 변호인 쪽에서 주장한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상자가 없다. 네. 이게 이게 1980년 그 내란과는 다르게 사상자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몇 시간 만에 이제 끝났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윤석열 쪽은 사상자가 나도 상관없다는 거고 이거를 성공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나 그게 제지됐던 것은 시민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했던 성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네. 일단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이제 계몽령 아니겠습니까? 계몽령이 그들이 계몽령이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끝난 이유는 국회가 조속히 조치를 해서 계엄 해제를 했고, 그리고 시민들이 군인들이 출동한 것을 몸으로 막아냈고,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의도했던 유혈 사태 또는 유혈 사태를 출발점으로 한 진짜 내란 상황 이런 데를 막아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의도라는 측면에서는 최고형인 사형을 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996년도에 전노재판 때는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네. 1심 판결에서는 전두환 사형 사형? 그대로 예. 노태우는 22년 6개월. 예, 22년 네.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최종에는 전두환은 무기로 감형이 됐고 예. 그리고 노태우는 17년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형을 하고 무기를 하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감형이 될 수 있는 게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형을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하니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지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예. 이게 사형은 20에서 50년 그러니까 감형 기준이 20에서 50년이고 무기는 10년에서 50년이니까 맞습니다. 예. 최대치로 하면 무기를 구형했을 경우에 10년까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겠죠. 네. 그 조은석 특검의 성향이랄까요. 어제 그 장고를 거듭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나오는데 잘 들여다보면 최근에 그 노상원 수첩을 포함을 시켰던 점, 노상원 수첩을 그 재판과 관련돼서 증거를 제출했고 그걸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점이라든가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이 밝혀온 엄정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형이 가능할까라는 언론의 보도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이 네. 누구를 죽일 것인가라는 맞습니다. 명단 예. 리스트였기 때문에 네. 대량 학살 음모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농담 비슷하게 우리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이 사형제 부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두 분의 분발을 일단 촉구하면서 예. 사형 선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YTN에서 이제 특검 관련 속보가 났는데 이게 사형 무기징역 외에 무기 금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무기 금고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물론 이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2개 중에서 지금 특검이 이제 그러니까 어제 상황에서 고려했고 이제 결심이 이제 시작했다고 하네요. 예, 이제 그러니까 어제 고민이 무기징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아니고 사형을 구형하기 위한 고민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유 흐뭇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결심이 막 시작됐으니까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여담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사실상 네, 폐지가 맞습니다. 된 거나 마찬가지고 97년 이후로 지금 사형제를 그 시행한 적은 없죠. 맞습니다. 예. 없고 그리고 윤석열의 그 범죄는 이 사형 구형이라는 것은 이 상징적 맞습니다. 상징적 예,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크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진보 일각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약간 좀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일부에서 이제 그런 쪽에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 서로가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은 들어요. 야는 이게 상징성으로서 사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내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권의 측면에서 윤석열이 아무리 무도하다 하더라도 우린 예외를 두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양쪽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소식은 뭐 우리가 이제 아마 방송 끝난 시간까지 새로운 소식이 뭐 크게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한다. 예. 12.3 불법 계엄을 주도했던 방첩사죠. 예. 예. 그 정치인 체포조 운영. 아까 말씀하신 노상원 수첩과도 관련이 돼 있죠. 물론 노상원은 정보사령부 쪽 사람입니다만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비롯해서 계엄의 핵심으로 기능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 49년 만인데요. 사실은 군 정보기관으로 군림한 것으로 치면 해방 이후 계속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서 방첩 보안 기능이 방첩사령부의 주기능이에요. 이것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수사
수사는 사실 헌병도 수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작부터 헌병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방부 조사본부거든요. 이 조사본부로 이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 특히 안보 수사가 되겠죠. 이것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봤고 특히 이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는 아직은 가칭입니다. 국방안보정보원 그리고 중앙보안감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이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국방안보정보원 방첩 정보와 관련돼서는 민간인이 아마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수사 방첩 보안이라고 할 때 예.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수사는 그래 군 관련 수사를 한다고 하고 예. 방첩은 이게 간첩 잡는 거잖아요. 네, 간첩을 그렇죠. 잡고 간첩을 이제 못 오도록 하는 그거고 또 하나는 보안이라고 할 때 방첩과 보안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방첩과 보안은 사실은 한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안은 예비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고 방첩은 쉽게 간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수사를 어떻게 가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은 수사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국정원하고 보통 수사기관 일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과 가를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요. 이게 또 가르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하고 이것을 혐의점을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수사로 나아가는 문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이 노하우가 어떻게 축적되는 것이냐 때문에 지금까지 기무사가 유지를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국정원에서 수사기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수사를 조사본부로 가져가고 헌병대로 가지고 가고요. 이 방첩 정보 수집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가져갔을 때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 수집의 측면. 그러니까 방첩사의 또 가장 큰 역할이 쿠데타를 막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쿠데타를 네. 막기 위해서 이제 군대 내에 이제 그런 쿠데타 요인이나 모의 같은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보를 체크해서 그렇죠. 사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군 내부 사찰. 예, 동향을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과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또 고민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첩과 보안이 있지 않습니까? 방첩은 정보를 쉽게 말하면 북한에게 뺏기지 않는 것, 그렇죠. 간첩들에게 뺏기지 않는 그러면 보안이라는 것은 내부 단속에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대 정부에서 정보를 가지고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고요. 그 예가 대표적으로 이제 12.12 사태 때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모든 군 정보를 다 가지고 군 지휘권을 그렇죠. 통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안사령관이었죠. 그렇죠. 보안사령관이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전 쿠데타 박정희가 1961년 5.16 쿠데타 일으킬 때 보면은 보안사 그 당시 방첩사가 앞장서서 박정희를 막습니다. 근데 박정희의 기획 집단은 누군가 하면은 방첩사에서 잘려서 나간 사람들이 또 박정희를 둘러싸고 기획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김종필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결국은 이 참 표현이 그런데 고양이한테 이제 생선가게 맡긴 거죠. 정보를 가지고 국가를 지키라고 했는데 정보를 가지고 국가를 정복한 거죠. 그리고 제가 내부 흐름을 들어보니까 일선의 이제 야전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다. 그렇죠. 맞아요. 아이고 저기 우리 시골 말로 꼬방시다. 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예. 이게 근데 이게 방첩사라는 게 1977년 박정희 때 만들어졌고 사실은 네. 그 이전에도 이런 기능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보안사 뭐 이런 형태. 유명한 친일파 경찰 그렇죠. 김창용 씨가 이런 이야기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네. 네. 그렇죠. 60년대도 이래 그 보안사 그때 위세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박정희는 자신이 이 보안사의 그 위험성을 아니까 오히려 쿠데타를 못하도록 내부 감시용으로 77년도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물론 이제 박정희 사후긴 합니다만 쿠데타를 또 일으켰고 실제로 박정희가 전두환을 굉장히 아꼈죠. 서울의 그렇죠. 봄에도 나오죠. 일부 서울의 봄에도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 아껴서 보안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전두환을 그렇죠. 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맞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게 원래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전두환이 육사 교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쿠데타 직후에 육사 생도들이 서울 시내에서 지지 행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두환이 했고 그래서 이제 아주 믿음직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뭐 제가 지난번에 뉴스 뷰리핑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연대 단위의 행정병 했었는데 그러면 대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대들이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아침에 이제 연대장 훈시 말씀이나 지시 사항 있으면 쫙 해서 타자 쳐서 넣고 각 대대에 전화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럼 제가 이제 조금 계급이 높지 않아도 밑에 뭐 대대 빨리 안 가져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내가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헌병대하고 보안대예요. 맞습니다. 저희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보안 부대에 근무하는 보통 이제 준이 이런 분들이라든가 일반 병들도 머리 기르고 다녔죠. 아, 머리 길러요. 처음에는 이게 민간인인지 뭔지 구분이 네네네.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약간 시금방지고 일반 병사들도 그리고 장교들도 그렇다면서요. 네네. 장교들도 이제 그래서 뭐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 위에 대령 뭐 네네. 심하게는 장군도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상징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회의할 때 들어오는 계급이 별 하나입니다. 네. 예, 국방부 장관의 회의 때 들어오는 계급이 그러니까 그만큼 군에서는 위세가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군 내부에서는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군의 동료라든가 이런 걱정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그 1991년인가요? 그때 예. 그 민간인 사찰 네. 네. 났을 때 그때 없어졌었어야 되는 건데 예. 굉장히 그 위로도 계속해서 존속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못 없앴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없애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쿠데타를 막는 기능을 살려두자였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쿠데타를 막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라고 이름을 바꿔서 존속을 시켰던 거죠. 근데 결국은 1980년 그리고 2024년 두 번의 쿠데타 내란에 다 방첩사가 다 개입이 됐고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만시스탄입니다만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친위기 쿠데타를 그렇죠. 예. 그 계엄령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때 아마 각 사별로 탐사보도 팀들이 조현천 찾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깊게 취재를 해보면 현실에 매우 가깝게 접근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게 거의 지금 복사판이 2024년도에 한 거 아닌가요? 그걸 교본 삼아서? 교본 삼아서 했고 사실은 더 치밀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것이 교본이 됐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이 더 엉성하군요. 그래서 이제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은 그때 단죄가 좀 됐으면 네. 그러니까 조현천 사령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검찰에서 위안부가 넘어갔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당시에 단죄가 됐으면 기무사가 이렇게 동원이 됐을까?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 제대로 단죄가 안 됐던 게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본 거다. 네. 이게 실제로 실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넘어간 거죠. 예, 군 내부에서는 각 단위별로 뭐 수도방위 사령부라든가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었던 군부대가 실제로 동원될 수 있었던 정황, 네. 사조직을 동원한 것이고요. 이런 정황들이 있었어서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일선에서는 이건 기무사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